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입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모여 주요 정치인의 속내를 파헤치고 미래를 탐구하는 프로그램이죠. 인물비상구 11회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두 분의 기자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용욱 기자, 김진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죠? 이용 선배. 네. 네, 뭐 저기 안녕을 시작부터 사과하라는 말씀인가요? 한덕수 전 대행이 출마하신다고 했는데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드리고 시작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결과는 두고 봐야 되는데 네. 지금 한덕수 대행이 아직도 완주할 것인가에 대한 저는 약간 회의가 있고요. 지금 계속 뭐 단일화가 안 되면 나 등록 안 하겠다고 얘기도 하고 실제로 지금 꽃가마를 태워줘야 되는데 지금 꽃가마를 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버티기도 하고 네. 그래서 더더군다나 한덕수 대행이 밀기에는 자기 지지율하고 김문수 지지율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는 궁극적으로는 여전히 좀 최종 완주까지는 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섣부른 예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녹화 시점에서는 사실 알 수가 없고요. 또 결과 나오는 거 봐서 제가 또 적절하게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사실 한 번 사과가 어려웠지 두 번, 세 번 사과는 쉽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사과하는 방송으로 컨셉 잡아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뭐니 해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한 주였는데 다행히도 서울고법에서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하여 선고 기일을 재판 기일을 미루게 됨으로써 이제 대선 때 적어도 재판 리스크는 사라진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악용하는 법비들의 문제를 오늘 인물비상구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법 쿠데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조희대하고 9명의 대법관, 저는 조희대와 아이들이라고 좀 하고 싶은데요. 일단 고법이 의도에 어떻든 민심이 무서워서 그만둔 것이든 아니면 현명한 결정을 자기들이 내린 것이든 어쨌든 결단으로 이제 약간 이 사법 쿠데타가 좌초국면으로 접어든 것은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좀 이번 사태로 저도 그렇고 국민들이 너무 법공부를 많이 했어요. 아까 가처분 소송, 권한 소송 저 평생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살았습니다. 재판정 갈 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게 만든 사람들이 이제 검찰만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최소한 대법관이라면 법 모르는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 편에서 판결을 내리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법 공부를 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 자기들이 의도를 가지고 대선판을 지금 왜곡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그 나쁜 시각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요걸 가지고 예전에 정치권에 계셨던 지금 변호사 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랬더니 굉장히 좀 중도적으로 이 시각을 바라보시는 이 상황을 바라보시는 분인데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희대도 조희대지만 나머지 9명, 9명 요 놈들은 뭐 하는 놈들이냐. 엉터리 같은 놈들을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엉터리 같은 놈들이다. 딱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준우 선배는 어떻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이번 대선 그리고 이제 아마 대선 이후에도 한국 사회에 혼란을 빠뜨릴 뻔한 희대의 폭탄을 터뜨렸죠.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 보니까 이 조 대법원장이 이제 국민주권 행사를 해야 하는 선거를 침탈했다고 해서 조요토미 히데요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조요토미 히데요시. 그래서 좀 심한 말이긴 한데 얼마나 이제 국민들의 분노가 큰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번 이제 일을 계기로 이제 저희는 또 한 번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든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이른바 범내란계 세력들이 여전히 뿌리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이 기괴한 논리로 이제 윤석열 구속 취소시키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탄핵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겨우 이제 그걸 뚫고 파면시키고 이제 내란 종식을 향해서 이제 가자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까지 지금 이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좀 노골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대법원이 이제 이재명이라는 이제 유력 대통령 후보를 당선 막으려고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니면 이게 지금 사실 선거법 재판이라는 거를 절차도 위반하고 판례를 변경하면서까지 이제 뒤집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법원 내부에서도 되게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방에 올린 글은 한번 읽어볼 만하던데 이게 이제 개별 사건 절차와 결론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할 전례가 있냐.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 자격을 박탈하거나 내지는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사법부 명운을 걸고 이렇게 달려든 거 아니냐. 그게 아니면 이게 이제 합리적으로 추론이 안 된다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면 이 조희대 대법원이 보면 이제 독선
과대망상 그리고 이제 상황을 안이하게 봐가지고 지금 이제 싸움에 나섰다가 이제 민심이 성남 민심이 올라오니까 뜨거고 지금 되게 조용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되게 누구는 되게 닮았어요. 윤석열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글도 있더라고.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 이건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쯤 되다 보니까 도대체 이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려고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참 많은데요. 지금 자료화면으로 그의 양력이 나가고 있는데 도대체 이 조희대 누구입니까? 예, 그 양력을 보면요, 조희대는 대법원장이라는 표현을 참 붙이기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57년에 뭐 경북 경주에서 태어났다고 하고 요새 장난스럽게 많이들 얘기하죠. 서울법대 내란과라고. 아무튼 뭐 여기를 졸업하고 판사로 쭉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법관이 처음에 한 번 됐었는데 이게 이제 그 문제 많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제청으로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이제 임명돼서 2020년까지 일했고요. 근데 퇴임 후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근무를 했는데 이번에 그 윤석열이 이제 자기 후배 이균영을 지명했었는데 이 양반이 이제 비상장 주식 신고 누락 뭐 자녀 편법증의 의혹으로 이제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잖아요. 낙마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희귀한 사례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조희대가 어부지리로 대법원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박근혜가 임명한 대법관,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되지요. 그래서 당시 이제 보수 언론에서 이 사람이 보수적 선비법관이다 이렇게 칭송을 했는데 이번 일로 이제 헛소리가 아닐까 뭐 이런 게 좀 드러났고요. 제가 이제 요 방송을 준비하면서 여기저기 저도 좀 알아봤는데 조희대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이런 걸 물어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골프를 치거나 아니면 뭐 동창회 이런 데도 잘 안 나오고요. 뭐 그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저는 법 쪽에는 모르지만 정치권만 해도 이게 다 율사 출신들이 많으니까요. 맞아요. 네. 예, 얼굴만 알아도 내가 누구 잘한다고 이게 허풍 떠는 동네입니다. 근데 조희대에 대해서 내가 조희대 잘 알아 하는 사람을 잘 못 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짧게 알아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들 수 있는 추론이라는 게 사교적이지 않은 외골수다. 그리고 이제 음모론도 뭐 음모론의 일부일 수도 있지만 또 이 본인 자체가 TK 꼴통 확신범이다. 이렇게 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희대 지금 이번에 저지른 일에 그 골간은 이런 게 아닐까. 뭐 음모론도 작용을 했겠고, 그러니까 뭐 어떤 그림을 누가 그린 거에 자기가 말로 띄었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보기에 이재명은 대통령 하면 안 돼. 유죄야. 이걸 내가 국민들한테 가르쳐 줄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게 음모론 못지않게 사실 위험하죠. 그러니까 고법에서 이번에 그 판결 이렇게 제동이 걸리지 않았으면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신범. 이게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내가 국민인데 네가 뭔데 나를 가리키고 네가 내 선택권을 제한하느냐 이런 굉장히 분노가 들었습니다. 네. 아니, 말씀대로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비사교적인 인물로 추론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을 임명한 사람은 굉장히 사교적이기로 유명한 윤석열이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윤석열하고 어떤 관계길래 조희대를 대법원장 임명했는가 이런 얘기들이 세간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주로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썰로 이제 뭐 제기하고 있는 거긴 한데 뭐 대법원장 임명 받을 때 이제 뭐 이재명 사건 올라오면 확실히 해주겠다라는 뭐 제보가 있었다고 민주당 쪽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박선훈 의원인가요? 그 얘기했죠. 이제 그대로 대형 법률 로펌에서 이제 그 윤석열 5인방이라 불리는 사람이 이제 윤석열하고 조희대를 연결해줬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거는 뭐 아직까지 근거가 전혀 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설설설이죠. 네. 다만 이제 이런 추론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윤석열하고 조희대가 이제 공통적으로 기본적으로 서울대 법대 출신 보수 엘리트잖아요.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다른 대 출신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봤을 때는 이재명은 그냥 삼류대학 뭐 출신 변호사죠. 그리고 이 법조계 보수 엘리트들이 제일 이재명 싫어하는 게 일반인들의 100배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수구 보수 꿀통적인 이제 신념들을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실제 이제 조희대를 주변에 지켜봤던 사람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 사람이 신념의 강자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신념의 강자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인물이 봤을 때는 이제 이재명은 그냥 두고 볼 수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덧붙이고 보면 이 사법부 수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윤석열이 불법 계엄 했을 때 뭐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 벌였을 때도 침묵을 했죠. 네. 그게 보면 뭐냐면 윤석열 구속영장 체포영장이 이제 서부지법에서 나왔으니까 걔들은 폭도들한테 당해도 싸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윤석열 측이 왜 중앙법원에서 계속 영장 심사해야 된다고 했는지 이게 주장하는 이유가 다른 게 있는 거 아니냐. 거기 있는 영장 판사나 이제 뭐 형사부가 어떻게 보면 조희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이렇게 아직은 추론이지만은 윤석열과 조희대의 관계를 각종 가설로 의심하는 이유는 왜냐? 조희대 대법원이 이번에 내린 이재명의 파기환송심 결정 자체가 논리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가기 때문인 겁니다. 이제 언론에서 많이 짓긴 했는데 한번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 이게 6만 쪽이 넘는 사건 기록을 대법원들이 과연 읽어봤을까 이제 이런 거잖아요. 만약 읽어보지 않고 했다면 이게 국민의 선택권을 선거권을 침해하는 어마무시한 판결을 내린 건데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제 또 하나 짚어야 할 지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희대는 소셜한 사람이 아니고 친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머지 아이들을 어떻게 9명을 설득했는가 그 짧은 시간에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9일 만에 설득했을 가능성은 만무하다고 생각을 사전에 하고 준비돼 있었을 그래서 수 있다. 2심 판결 뒤에 조희대가 이제 내가 직접 나서서 이재명을 유죄를 만들 거야 이런 생각하에서 이제 9명에 대한 설득을 일찌감치 시작을 했고 그러려면 본인과 이제 그 9명의 아이들이 2심 직후 이제 배당까지 뭐 34일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재판 기록을 열람했을 가능성이 이제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전원 합의체 사건 배당되기 전에 사건 기록을 열람했다는 건데 이 자체가 불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론을 정해놓고 이제 몰아가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네. 우리가 과연 그 최후의 보루라는 대법원도 믿을 수 없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다면 이제 뭐 일단 조희대하고 9명의 아이들 폭주가 멈추긴 했는데 일단 국회에서 14일 조희대 청문회 한다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나왔잖아요. 다음 주 수요일에요. 그래서 네. 일단 이제 아까 구교영 기자가 물어보고 저도 얘기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철저히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조희대가 출석할지 알 수 없는데 자기가 그렇게 떳떳하고 국민들을 가리킬 만큼 자기가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진우 기자가 그 법원 내부에 이제 반발들도 얘기하고 사퇴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당연히 이제 조희대가 물러나는 게 사법부 권위를 세우는 출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오늘 뭐 민주당에서 조희대 특검도 발의한다고 하는데 정권 바뀌면 이것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대로 넘어가면은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이번 판결에 대해서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교영 기자도 뭐 이제 방송에서 계속 지적을 했는데 저는 이번 판결 딱 보면서 이제 이 대법원이 이제 다수 의견 보충 의견으로 이 2000년 부시대 고 사례를 네. 들면서 이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 강조하면서 그걸 보면서 이건 뭐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이게 25년 전 미국 사례를 든 것도 이상하고 그 사례가 또 이제 이번 파기 한송권하고 또 다릅니다. 그리고 그 미국 사례 한번 살펴보면 뭐 어떻게 되냐면요. 2000년 대선 때 이제 박빙으로 붙었잖아요. 개표 상황에서. 그런데 이제 플로리다 재검표에서 오류가 발생해가지고 엘고 민주당 후보 2위를 제기했고 그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그렇습니다. 전면 재검표를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조지 부시 공화당 후보가 상고를 해가지고 당시 이제 공화당 위주로 돼 있는 이제 이 공화당 성향의 대법관이 다수였던 연방 대법원이 이제 3일 만에 사건을 종결시켜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부시가 당선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판결이 미국 내에서도 이 미국 헌정사에서 법원이 정치적으로 개입해가지고 대통령 결정한 가장 최악의 판결 내지는 법치주의 중대한 훼손을 평가받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 이게 이제 대법원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사례를 찾아야 되니까 빨리 야 사례 하나 빨리빨리 찾아봐 했더니 저 이것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야 그럼 이거 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제가 뭐 한국 대법원이 이제 미국의 전혀 다른 사례를 이렇게 들이댄 거 보면 아마 엘고가 제일 놀랐을 것 같아요. 하나 덧붙이면 그냥 이렇게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국민과 보고 있는가. 기자를 바보로 하는 거죠, 완전히. 네. 좀 분노가 있는 지점입니다. 아니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제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으니까 설명드리는 건데 제1야당에 그것도 정권 교체가 유력시되는 선거에서 후보가 정해졌는데 대법원이 이렇게 유죄 취지로 선고를 내려버리면 국민들이 선거하는데 영향을 끼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초부터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기소가 맞았냐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는데요. 뭐 법리적인 거 따지는 건 또 어려운 얘기가 될 것 같고 그냥 공평하게 얘기를 하면 일단 윤석열이 선거 때 한 거짓말이 훨씬 더 크잖아요. 우리 장모 남에게 이런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고 했는데 감옥 가셨죠. 그리고 내처하고 주식 손해보고 나왔다는데 평생 우리는 만져도 못 볼 23억을 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거짓말인데 이런 것들은 기소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재명 후보만 털털 털면 이게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것도 제가 공부한 겁니다.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승자를 상대로 해야 하는 법이다. 네.
이런 거 저기 이 국면 전까지는 생각 안 하고 살았어요. 저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사실은 제가 이제 국회에서 올해 출입을 하다 보면 주로 저기 붙은 의원들이 이제 뭐 재산 속이고 뭐 해서 네. 뭐 하는 경우를 봤어도 낙선한 사람들 선거법으로 뭐 됐다는 뉴스를 한 못 본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네. 어쨌든 선거에서 진 사람을 상대로 저렇게까지 말을 하면은 어떻게 저기 앞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가? 정치인들 뭐 토론에 나와서 거짓말 수시로 하잖아요. 뭐 네. 소소하게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데 그거 다 집어내서 하면은 아마 그 자기들도 피곤할 거예요. 검찰도 네. 피곤하고 뭐 선관위도 피곤하고 그래서 좀 아니. 약간 이거는 좀 비이상적인 일이 지금까지 폭주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아니 아마도 이제 진짜로 이번 대선 토론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유력한 후보라고 한다면은 상대방이 의혹 제기를 해요. 그러면 이 부분은 혹시나 검찰이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서면으로 추후에 우리 국민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밖에 못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하시는 거를 이제 저도 구경영 기자 라이브 하는 거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 특히 저 법조계 출신들이 보면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항상 저러지는데 그렇게 할까요? 이해가 이제. 됐어요. 이제. 참 그럼- 고마운 분들이에요. 공부도 시켜주시고. 예. 그런 상황인 건데 여하간 이 사법 쿠데타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인물이 적어도 내란 정국 안에서는 바로 지기현 부장판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한 역할이 지대하기 때문이겠죠. 네, 보면 뭐 이 조이대에 앞서서 희대의 결정을 한 희대의 판사죠. 그래서 뭐 구속은 날짜 단위가 아니라 뭐 시간 단위로 계산한다는 뭐 법 교과서에도 없는 뭐 논리 가져와가지고 이제 이걸 또 윤석열한테만 적용했잖아요. 그래서 구속 취소했고 여기에 맞춘 듯이 뭐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제 즉시 안고 포기하고 그 위에 뭐 윤석열이 어떤 짓을 했는지는 뭐 다 아시는 얘기인데 뭐 네. 관저에서 있으면서 뭐 아스팔트 난동 붙이고 파면된 뒤에도 뭐 지금 뭐 버젓이 뭐 보리밥 먹으러 다니고 그다음 무슨 뭐 한강에서 개 데리고 산책하고 이게 진짜 대한민국 자유로운 나라예요 보면. 아니 어제 우리 그 구경 기자 라이브에 나온 그 일요신문에도 포착된 그러니까요. 술도 드시고 지하 식당에서 술도 아니, 먹고. 저는 제일 의아한 게 그래도 부르면 가는 그 의원들은 도대체 뭔가 아직도 윤석열한테 떨어질 떡고물이 있나 그렇게 의리 있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이게 네. 진짜 공정과 상식 뭐 흔히 말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말을 했던 이게 그게 맞는지도 좀 의아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기현 재판관 뭐 저는 사실 이제 뭐 법적 관행은 잘 모르겠지만 뭐 윤석열 내란 사건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3차 재판까지 잡혔는데 네. 4월 14일하고 21일 이제 1, 2차 재판하고 그다음에 거의 한 20일 이후에 이제 3차 재판 잡혔어요. 거기 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연말까지 한 달에 한 서너 번 네. 잡혀 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법적 관행은 모르지만 여기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 별도로 지금 뭐 검찰이나 뭐 이런 데서 지금 윤석열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사건,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런 거 지금 10개 넘는 사건 수사 중이라서요. 맞아요. 네. 근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뭐 이게 대선 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부부를 소환 조사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재명 사건이야말로 대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인데 그거는 속도전을 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뭐 대선에 영향을 준다고 안 하려고 한다는 게 이런 말이 또 흘러나온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아니 그리고 저도 이제 법조 출입을 해봅니다만은 사실은 윤석열 측에서 구속 취소라는 제도를 활용한다고 했을 때 정말 코웃음을 쳤어요. 왜냐하면 저도 꽤나 그 서초동에 오래 있었는데 피의자 중에 구속된 사람 중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사문화된 제도라고 여겨왔었고 어떤 경우에 그러면 구속이 풀려나느냐 구속 상태에서 대체로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집행정지 신청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굉장히 희박한 확률로 풀어주는데 구속이 잘못됐다고 취소를 청구하는 사람은 정말로 근래 본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그 제도를 활용해서 풀어준 판사 도대체 어떤 심산으로 풀어줬는가 그런 제도의 이용의 희박성을 분명히 잘 이해하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풀어줬는가 의심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뭐 정말 아프면 풀어준다는데 윤석열이 아프긴 하죠 정신이. 네, 과대망상이 뭐 어마어마하니까. 근데 이제 저도 지기현 저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했나 좀 막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뭐 본인이 이제 원래 관종이다.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어디 방송에 뭐 모자 뒤집어 쓰고 나와서 뭐였죠? 무슨 퀴즈 프로그램인가 나오기도 했고 그다음에 원래 튀고 스포트라이트 받는 거 되게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짓거리를 벌였다. 근데 본인도 하도 욕을 먹어서 이제 움찔하고 있다. 요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조이대 사건을 보면서 이거는 단순히 얘가 튀는 성격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누군가 이렇게 교감하에 조이대와 교감이든 누구와의 교감이든 법원 내부의 광범위한 반 이재명 세력과의 교감이든 해서
자기가 먼저 그냥 총대를 맨 게 아닌가 시작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리고 윤석열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절차에 대한 문제도 제기가 되는 건데 전직 대통령 박근혜든 이명박이든 간에 법정 촬영을 다 허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볼 수 있게 해주고 알 권리를 충족시켰는데 유독 윤석열을 향해서만 첫 재판 때 공개를 안 합니다. 그렇죠. 이제 법정 내 촬영을 불허했는데 이제 이 논란이 커지니까 이 지기현 판사가 이제 한 변명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우스워요. 이게 촬영 신청을 이제 금요일 오후 4시에 했는데 자기는 재판이 있어가지고 7시에 확인했다. 근데 이 재판이 그냥 뭐 일반 자법 재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전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데 이걸 확인을 안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자기 재판하느라 신청 못 하는 걸 몰랐다는 것도 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뭐 윤석열 저기 모두 준수라는 거 79분 하는 거 그대로 허용하고 그다음 피고인석이 아닌 뭐 변호사들하고 둘째 줄에 뒷줄에 앉고 네. 이게 보면 이제 박근혜, 이명박, 전두환, 노태우 모두 첫째 줄에 앉았잖아요. 물론 이제 뭐 이게 뭐 크게 뭐 법적으로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판사의 재량 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판사가 뭘 하느냐를 보면 이 판사 무슨 생각하는 건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게 윤석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뭔가를 봐주고 싶다는 생각들이 네. 그런 것들로 표현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뭐 이용욱 기자가 이야기했지만 본인이 튀고 싶다고 했는데 튀고 싶은데 이 촬영하면 자기 얼굴 나올 건데 그 바로 네. 이미 그때는 이제 움찔한 상황이 그래서 되는 2차 때 촬영 때 보면 얼굴이 보면 약간 썩은 얼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움찔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 많이 쫄아 있구나.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지금 계속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이제 윤석열 내란 재판 계속 될 건데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계속 눈치 보다가 대충 뭐 증인 참고인 많이 불러가지고 재판 미루다가 2, 3월에 이제 내년 2, 3월 법원청 정기 인사했을 때 이제 뭐 손 떨고 나간다. 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니 왜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내란 재판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상의 길이 남을 재판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일도 더 많이 잡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심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수사 기록도 너무나 많고 증인도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중요한 사건들은 법원이 판단만 내린다면 재판부가 판단만 내린다면 일주일에 2번, 3번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해. 내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절차적인 거 뭐 또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지규현이라는 사람이 하나를 분명히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고법도 처음에 제가 보기에는 조희대가 글로 내려보냈을 때는 제가 내 말 잘 듣는 애들이라고 생각하고 내려보내지 않았을까. 근데 고법이 주춤한 거는 야 진짜 이게 민심이 무섭구나 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제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럼 지금 지규현도 좀 여기서 느끼는 게 있어야 된다. 뭐냐 하면 본인이 이제 그 윤석열 구속 수사라는 아주 해괴한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길에서 얼굴 두고 다니기가 어려울 거예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걸 만회를 못하면 윤석열을 당장 구속을 하든 아니면 뭐 사형을 때리든 이거 하지 않으면 너는 평생 이제 한국에서 못 산다. 윤석열을 풀어준 정신 나간 판사, 뒤가구린 판사 이런 낙인 못 벗고 여기서 과연 네가 살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고 이걸 명심하고 앞으로는 좀 공명정대하고 상한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재판을 진행하길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기현의 결정은 이건 아니지만은 사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재판을 가게 되면 늘 하는 의례적인 행사가 있죠. 차에서 내립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고 와요. 이 재판에 대한 심경을 묻고 답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윤석열은 차를 타고 지하로 가다 보니까 기자들이 물어볼 수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보면서 형평성의 문제, 이걸 특혜의 문제라고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뭐 서울 법원인가요? 그쪽에서 뭐 내놓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게 과거 대통령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뭐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하고 뭐 신변 보호 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과거 그 두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이제 판결을 받으러 왔기 때문에 거고, 이번에 또 다르다고 하는데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이 법원 사회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진짜 지금 세상이 AI로 변해가고 모든 국민들이 알 거 다 알고 이런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말하면 모두가 그래 맞네라고 이렇게 속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왜냐면은 검사 윤석열은 지금까지 뭐 대검 중수부, 중앙지검 특수부 있으면서 대한민국에 내돌아야 하는 인물들을 다 소환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청 앞에다 포토라인 만들고 기자들 질의응답 받게 했잖아. 근데 정작 자기는 들어갈 때 뒷문으로 들어가고 법원 갈 때도 피고인 신분인데도 기자들을 피한다? 이거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거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거고 자기가 지금 엄청난
죄를 짓고 벌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를 아직도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밤에 술을 곱게 자시고 다니고 있지요. 그리고 뭐 이런 좀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내란 범위 계산책 시키고 술 먹으러 다닌다. 근데 이거 좀 얘기해서 어긋나는 건데 집에서 쫓겨난 게 아닌가.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됐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계속 이제 사람들을 부르는 겁니다. 야, 너 나 좀 와서 위로해줘. 그런데 그것도 아마 이제 조만간 끝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통령 시절에 안가사주 유행한 거 거의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안가는 술 먹기 좋잖아요. 눈치 안 보고 네. 어떻게 개조했는지 좀 그거 한번 열어보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런 의견에 동의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조희대 그 대법원장이나 지기현 그 부장판사 못지않게 문제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완규 법제처장이 아닌가 싶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심지어 권한대행을 할 때 재판관에 앉히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사과드렸는데 제가 이제 제가 또 사과드려야겠다고 느낀 게 그 지점이었어요. 재판관을 임명하고서 이게 뭐지 그러면서 왜냐하면 저 이완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온 국민이 다 알잖아요. 이제 윤석열 내란 실패하고 그 다음에 안가회담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최은순 변호하고 뭐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하니까 그것도 변호하고 그냥 친구라면서 똘마니기도 한 그런 사람이고 정치적으로 너무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저 사람을 갖다가 헌법 재판관에 앉힌다? 이거는 헌재를 오염시킨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누구가 이렇게 이걸 지시했는가 이런 생각까지 다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때 생각한 거는 저 사람은 물론 대단히 부적절한 인물이고요. 이때 생각한 게 한덕수가 정말 누구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고 정말 나오려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대단히 부적절하죠. 그리고 감히 자기가 이걸 어떻게 받는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하라고 해도 안 한다고 해야 되는데 그죠? 그렇죠. 네. 엄청나게 뻔뻔한 사람이죠. 그 당시에 저희도 이게 지금 한덕수 성격에 왜 저렇게 무리를 해서 이완규를 임명하려고 하냐. 그리고 이완규는 또 덥석 받아가지고 심지어 기자들이 그때 뭐 어디 국회 나와가지고 진짜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저렇게 무리를 하냐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결정 나는 걸 보면서 제가 좀 약간 의문이 좀 풀렸어요.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헌재로 오염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윤석열 잔당들을 꽂아가지고 이재명 사건이 만약에 이제 이제 이 헌재에 와가지고 가처분이나 위헌 소송 왔을 경우에 대비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이완규 염치 너무 없다, 한덕수 뭐 염치 없다 이렇게 판단할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교한 작업이 있지 않았나 싶은 것이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완규 같은 말 그대로 윤석열에 오염된 사람들을 재판관을 넣어놔야만 예를 들면 이재명이 사건이 예를 들면 굴러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재판 중지의 문제가 아마도 이제 헌법재판소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상황에서 유리한 형국을 조성해서 재판을 계속해야만이 결국 우리가 권력을 다시 탈취할 수 있다. 이런 가정을 가지고 사전적으로 움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충분히 가능한 생각이고요. 저도 이제 헌재를 오염시키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단 만약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는데 본인이 임명을 못 하잖아요. 그럼 헌재는 저희 보수 일색으로 사실상 채워지는 거고. 네. 그럼 이제 이재명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무리할 정도로 해서 다시 헌재로 보낸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 이제 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동안 지켜보면 물론 헌재는 나중에 결국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만 헌재나 대법원이나 굉장히 국민들 마음 졸이게 하고 저 사람들의 상식적 판단을 꼭 믿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헌재를 장악해서 향후 설사 대선을 내주더라도 향후 앞날을 도모해야겠다 이런 누군가의 그림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대법원에서 대법관 10명의 판단을 경험하다 보니까 얼마나 그 헌재 같은 경우에 인적 구성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완규 같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 헌재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윤석열이 파면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죠. 이번에도 그 문영배 재판관이 나와서 나중에 후일담처럼 얘기하는 거 보면 만장일치를 끌어내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 안에서 뭔가 지지고 볶고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실제로 뭐 제가 들은 바로는 뭐 아무튼 뭐 보수 쪽에서는 뭐 이거 기각된다, 뭐 각하된다, 뭐 5대3, 4대4 별별 소리가 다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들이 아주 설은 아니고 분명히 그 대화하는 과정에서 헌재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논리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극단적으로 그게 결정된 건 아니지만 분명히 그런 구도가 잠시라도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갖다 현명하게 슬기롭게 끌어가는 재판관들이 있었던 것이고. 근데 이제 지금은
문영배 재판관도 퇴임하고 그다음에 이미선 재판관도 퇴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거기가 이제 최고지면 이제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제 이 결정을 하게 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게 한덕수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인물 비상에서 한번 다룬 바가 있지만 이 사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행태들을 검토하다 보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건데 공직을 잠깐 그만두고 보니까 김현장에서 고문을 지내면서 돈도 많이 받았어요. 네, 뭐 그때 한덕수 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2012년 주미대사 끝으로 이제 공직 떠나고 그다음에 무역협회장 거쳐가지고 2017년부터 이제 2022년 총리 지명 전까지 이제 김현장 변호사무소 고문으로 일하면서 한 19억 정도 받았다고 그러고 근데 그 전에도 보면 이 청와대 경제수석 물러나고 난 뒤 2002년부터 한 1년 정도 해가지고 한 1억 5천만 원 받은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뭐 그때 저희 한덕수 편에서도 뭐 이용욱 기자 말했지만 이 국무총리까지 한 사람이 굳이 이렇게 로비스트 활동하면서 고액 연봉 받아야 하느냐 의문도 드는데 근데 이게 그 당시 이제 한덕수가 이 해명을 했던 게 고액 고문료가 이제 한국 경제에 대한 일반적 자문 활동이다라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정도 반응이 당연하다고 뭐 김현장 뭐 고문료 그 정도 된다고 하긴 하는데 근데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번에 이제 뭐 출마한 것도 그렇고 야, 이 사람은 이제 하루도 쉬지 않고 권력과 명예, 돈을 다 추구하는 사람 하려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아마 이 대선 레이스에서 빠지면 드랍하든 뭐 지든 뭐 하면 또 김현장 가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덧붙이면 이거 이제 김진우 기자가 말했잖아요. 이제 하루도 쉬지 않고 했다. 그러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어떤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돈을 하나도 안 썼을 것 같아요. 법인카드가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대선 출마하면서 기부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이 그 자기 돈으로 기부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저기 알면 알수록 굉장히 그 좀 혐오스러운 인물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정통 관료로 오래 지냈기 때문에 생각에는 정치라는 것은 굉장히 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정치를 과연 하겠다고 결심한 배경이 뭘까? 왜 뛰어들었을까? 이런 의문이 가시질 않아요. 제가 시작부터 사과를 드렸는데 뭐 계속 말씀을 드리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제가 지켜본 바로는 그래서 자기가 권력 의지도 일단 관료들은 안 강하고 그다음에 맞아요. 이제 네. 지지율이 높아야 꽃감마 태워줘야 나오는 건데 지금 지지율도 되게 낮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하고 차이도 없어. 근데 맞아요. 나오게 네. 된 거는 이제 아까 뭐 우리가 음모론을 얘기했지만 네가 나오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일단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는 당연히 되는 거고 국민의힘 후보만 된다고 당선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도 우리가 날려줄게. 이런 그림이 있지 않았을까.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 그러고서는 저렇게 돌다리도 들겨 건너고 정권을 가리지 않고 평생을 눈치 보면서 처세술의 달인이었던 한덕수라는 사람이 과연 저렇게 용기 있게 나올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거를 정치를 한다고 하고 나오면서 보였던 일련의 행태들은 그동안 자기가 관료를 하면서 보였던 것들하고 굉장히 다르잖아요. 말도 세게 하고 맞아요. 네. 뭐 삿대질하면서 박지원 사과하라고 하고 막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뭔가 좀 눈에 크게 뭐가 씌운 거죠. 그리고 이제 누군가 이제 한덕수에게 계속 귀옛말로 너 될 수 있어. 근데 그거는 뭐냐면 누군가 큰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까지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을 거죠. 봐도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뭐 누가 부추겨고 그다음에 이제 출마 분위기 조성한 건 확실하잖아요. 이게 보면 저는 어떤 걸 보면 아까 이용욱 기자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이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어차피 이게 지금 이 정권 바뀌면 자기 뭐 이제 내란 수사 때문에 그 나이 76살 돼가지고 검찰 불려다니라고 몇 년 허비할까 생각하면 어차피 뭐 한식에 주거나 뭐 청명에 주거나 뭐 그냥 이렇게 도박에 나선 것 같은데 이제 다만 이제 도박에 나섰으면 이제 손모가지 하나 걸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은 별로 없는 사람 같더라고요. 왜냐면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최근에 이제 출마한 이후의 행보를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한 일주일 정도가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 단일화하는 거 빼고 딱히 뭘 보여주는 게 거의 없어요. 맞습니다. 뭐 이 대선 후보로서 전 준비된 게 없잖아요. 그리고 보면 공약이라고 뭐 보여준 것도 없고 뭐 제가 그래서 그때 뭐 한동훈 편인가요? 한동훈 편에서 뭐 한동훈이 이게 공약 같은 걸 보면 내용이 아직 안 채워져서 빈 도넛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은 보면 뭐 거의 뭐 고무링, 훌라후프, 맨홀 뚜껑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없어요. 이 보면.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뭐 이제 이 국힘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시장이 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용산과 당 지도부가 합작해가지고 한독수 띄우고 이제 하고 있고 자기 떨어뜨리고 뭐 김문수 밀었는데 김문수가 지금 버티고 있다. 이게 공작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 이제 홍 전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감정에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가려 듣긴 해야 되지만 이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뭐 쌍권이나 이런 뭐 윤석열 측에서 이제 꽃가마 태워주겠다고 하니까 자기 나가겠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요. 이게
보니까 뭐 그 좀 국힘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지난 대선에서 이제 뭐 후보 없어가지고 윤석열 데려다가 그건 그나마 이제 당에서 경선을 해가지고 후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보면 자기들이 경선 통해가지고 뽑은 후보를 지금 꿇어앉히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덕분에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말룬광 선생을 했던 김문수 후보가 이제 졸제 또 민주투사가 돼가지고 이 왕궁광, 고문을 예. 딱 견디고 있죠. 고문을 견뎌.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한덕수 이제 중고교 동창인 이제 유인태 전 정무수석이 그랬잖아요. 이게 메시아는 무슨 개뿔 메시아냐. 딱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 저도 이제 김진우 기자 말에 보태면 일단 어쨌든 경선인데 아무리 저기 오합지졸들끼리 모아놓은 경선인데 그 과정을 거치는 과정이 있었고요. 일단 각자 기타금이 3억이라고 했나요? 맞아요. 그걸 네. 냈는데 그리고 기타금만 냅니까? 그 선거를 치려면 당원들 상대로 돈 많이 들어요. 당연하죠. 돈을 다 네. 엄청나게 썼을 거라고 말들은 못해도 그리고 나서 천신만고 그때 됐는데 어쩌면 김문수는 빚도 졌을 수 있어요. 전 재산 다 걸고 했을 수 있어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예.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예. 재산 6억이니까 네. 거의 절반을 썼을 것 네. 같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와서 한덕수가 땡전 한 푼 안 쓰고 이제 날로 먹겠다? 이건 아니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대선을 목표로 세웠던 정치인들 중에 이제 중간에 결국은 꿈을 이룬 분들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게 대통령은커녕 내 본선이라도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 걸 이제 들었어요 여러 번. 근데 이거 본선에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이걸 내가 어떻게 내려놔? 2007년부터 도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저 사람이 그때 터무니없는 후보는 아니었어요. 지금은 저게 좀 정신이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이쪽으로 가셨지만 명분이 있었어 네. 나올 때들. 그때만 예. 해도 꽤 중도 보수의 합리적인 후보라고 이제 사람들이 일컫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상당히 좀 얘기가 되는 후보였는데 계속 안 되고 있다가 야 내가 아스팔트에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기회가 오네. 이걸 어떻게 놔? 그리고 장성철 소장이 얘기를 했던데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네. 차명진 전 의원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형님 이거 놓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붙잡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덕수는 저거 버티다가 또 사과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저는 좀 완주가 어렵지 않을까. 이 방송이 나갈 즈음 제가 또 사과를 드려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뭐 네.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한덕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심지어 자기를 총리시켜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도 안 왔어요. 왜냐면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안 온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눈치 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선 도전을 하겠다고 하는 걸 보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밀어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연원을 찾아가면 당연히 그건 자기를 총리 임명해준 윤석열의 백업이 없으면 이런 결정을 했을까? 저 생각을 이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윤석열이 기획을 하고 뭐 이제 이재명도 날리고 한덕수 세우고 나를 좀 내가 안위를 챙기는. 안위를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가장 쉬운 시나리오긴 해요. 근데 윤석열을 이제 우리가 봤잖아. 그 사람 그런 머리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런 머리를 하면 저렇게 술 먹고 다니면 안 돼요. 이제 저기 뭐야. 조이대가 분명히 이제 그때 사법 쿠데타 했을 때 윤석열 기분 좋아서 폭탄주 한 20잔 마시지 않았을까요? 이게 추정입니다만. 기분 좋아서 마시고 자기는 직접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저걸 하려면 되게 정교한 그림이 몇 단계에 걸쳐서 있었던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교연의 구속 주소, 뭐 윤석열 석방,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 그다음에 네. 이제 한덕수 출마, 이게 다 그다음에 이제 조이대 사법 쿠데타. 굉장히 정교하게 짜여진 그림이라고 보는데 저걸 과연 윤석열 머리에서 나왔을까? 저 되게 회의적이에요, 사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네. 윤석열도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이다. 누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 세력이 뭔지 모르지만 이제 고위 관료, 그다음에 뭐 법쪽 카르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들 의심하시는 뭐 대형 로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이득, 보수 기득권의 이득을 챙겨줄 수 있는 누군가를 세워야 된다. 이제 네. 윤석열은 다 썼어. 버리고 근데 지금 보여서는 그나마 한덕수인 것 같아. 그래서 세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계획을 누가 짰는지 모르겠죠. 적어도 이제 지금 한덕수 뭐 후보가 나와서 하는 걸 보면 윤석열 측 내지는 윤석열을 뒷배로 생각하는 건 분명하잖아요. 뭐 이번에 이제 그 어디인가요? 관훈클럽 토론에 나와가지고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뭐 윤석열 지난번에 뭐 대인배라고 하더니 이번에 뭐 삿된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하는데 네. 저 그 말 보면서 야 삿대다라는 말을 저런 식으로 쓰는구나. 이게 삿대라는 말이 이 이른바 이제 민중들 뭐 중생들을 나쁜 길로 이끄는 사람을 뜻할 때 이제 쓰는 말이잖아요. 그게 이제 예전에 뭐 아시겠지만 저기 마구니가 보이는구나라고 했던 그 누구야 궁예가 관심 썼을 때 궁예가 이제 민중들을 삿된 길로 이끈다 해가지고 네. 그때 많이 썼단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온갖 이 무속 논란에 휩싸여 있는 윤석열이 삿대지 않다고 말하는 게 이 도대체 저분은 뭘 믿고 있는 걸까?
아니 생각이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실제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물었더니 대인이고 제가 제일 개혁적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때 박제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요새 약간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기 윤석열이 제정신이 아닌데 저분도 점점 좀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제정신을 차리는 순간이 오면은 아마 대선판에서 드랍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여전히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저도 저 사람 왜 나오나 이렇게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사람이 마지막에 몰리면 이제 요새 말이 정치권에 유행하는 말이잖아요. 난가병. 그러니까 그렇죠. 예. 부추기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을 자기가 이제 마지막 도박을 하는 거죠. 도박. 근데 김진우 기자 말대로 이제 손모가지 걸어야 되는데 이게 돈일 수도 있고요. 뭐. 아니 그리고 국정 2인자로서 본인이 지금 이 정부의 전 정부의 실정, 특히나 이 김건희를 필두로 한 여러 가지 여사 의혹에 대해 가지고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도 답변을 회피하고 자기는 몰랐다는 식인데 국정 최고 책임자를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몰랐다고 해도 자기 과실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저도 이제 사실 이용 기자가 사과한 것처럼 이제 한덕수 후보가 대통령의 후보로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윤석열 정부의 2인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윤석열 내란을 계속 지속할 거라고는 이 생각들을 사람들한테 그렇습니다. 심어줄 건데 왜 나올 거라 생각했고, 그런데 지금 이번에 나와가지고 그 관훈클럽 토론회를 보니까 뭔가를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싹싹 이렇게 진짜 미꾸라지처럼 피하고 기승전 문재인 정부 욕하고 민주당 욕하고 맞아요. 그런 식으로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 정부가 뭐 경제를 망쳤다고 하는데 야 지금 이 정부 3년 다 되면서 이제 경제 망친 거는 누구 그럼 이른바 이 누가 한 경제 거야, 전문가라는 그러니까. 사람 네. 그리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 뭐 엑스포 유치 실패하고 잼버리 그 난리 나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뭐 의료 대란 이 과정에 현직 총리로 있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그러면서 뭐 지금 그 출마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자기가 또 더 나은 자리가 주어진다면 더 열심히 해서 국민들 설득하겠다는데 아니 지금 자리 줬는데도 제대로 못하면서 아니, 그러니까요. 좀 약간 그 아까 유인태 전 수석이 이야기했던 게 윤석열 정부 사람 괜찮았는데 윤석열 정부 가더니 사람이 헷가닥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 단일화 과정에서 제가 제일 이게 실수를 금치 못했던 게 이 단일화 과정에 대해서 당에 일임했다고 하는데 아니 무소속 후보가 무슨 당에 일임해요. 닭이 어딨어 지가. 그래서 네. 저분이 지금 이제 약간 공사 뭐 피하 식별을 못하고 지금 혼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저는 그래도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에서도 이제 중용이 됐기 때문에 이분의 그 역사관이나 이런 건 정상일 줄 알았는데 아니 어떻게 그 광주 얘기하면서 광주 사태라는 표현을 씁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분은 고향이 세 개다. 그래서 대학 나갈 때 충남 당진,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그 입직하고 나서는 서울, 그다음에 이제 DJ 정부 들어서 호남이라고 이제 저기 전북 전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처럼 이 사람 제가 보기엔 호남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 출세를 위해서는 호남 출신이라는 게 어려웠던 시절이 분명히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걸 위해서 숨기고 싶었던 것일 뿐이지 정체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요. 그리고 설사 정체성이 없더라도 그 정도 말을 가려서 하지 못할 사람이라면 과연 공직에 적당한 사람이었나.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오늘 그러니까 지금 방송 찍는 이 오늘 보면 저기 어디야 뭐 박정희 기념관 찾아가고 이 출마 이후에 보면 뭐 여하튼 뭔가 큰 상징적인 데는 다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봉화마을 간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 아시겠지만 뭐 봉화마을 야, 진짜 뭐 정말로 예.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서거했을 때 그 장례식 치를 때도 뭐 염치 없는 사람입니다. 오지 않았다고 진짜. 그러고 예. 그래서 그리고 아까 이용 기자 말했던 것처럼 이게 5.18 민주화 정신이라는 게 단순히 이게 호남이라는 지역으로 연결시킬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지역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이 5.18 정신이 뭐냐 그리고 이제 계엄 트라우마가 있는 이 광주를 찾으려면 적어도 이제 이분이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난 뒤에 내려와야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내려와가지고 지금 보면 뭐 선수피켓 만들어가지고 저도 호남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뭐 비슷한데요 지금. 아니 러브레터 찍어요. 이게 뭐 오겐키 데스까 미국이잖아요. 완전히 무슨 뭐 잘 지내세요. 아니 차라리 잘 지내세요라고 외치든지요. 근데 이게 뭐 보면 뭐 이걸 딱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야 이게 쪽방문 방문한 것처럼 쪽방촌 방문한 것처럼 쇼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그 전에 총리 시절을 보면 이태원 참사 분향소 샀잖아요. 그때 유족들이 항의하니까 30초 만에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하고 가잖아요. 가다가 이제 무단횡단 하다가 걸려가지고 지금 벌칙금 냈잖아요. 이게 보면 이번에는 5.18 민주화 이 정신에다가 무임승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게 광주 사태 발언도 이게 말실수라고 하지만 이분 사고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딱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것도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태원 참사 관련 외신 간담회에서 왜 웃으면서 농담해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이런 말을 할 때냐고 해가지고 맞아요. 논란이 네. 됐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적어도 공감 능력은 진짜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정말로 사람들이 정치 쉽게 생각하는데 한덕수도 자기 말로는 뭐 4, 50년 봤다고 하는데 정치를 잘 모르는 분 같은 게 정치는 사실은 정치인은 적어도 민중의 언어를 잘 견뎌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행정에서 드러나지만은 민중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평생 자기들끼리 놀았으니까 감당할 수 없겠죠. 네. 특권으로 살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마 자기 카드도 안 썼을 사람이에요. 평생. 공무원 하면서 자기 돈 안 쓰잖아요. 고위공무원 하면 분명히 법인 카드로 사고 또 잘 먹었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서 다녔을 그렇죠. 텐데 네. 이제 와서 뭐 돈 한 푼 자기가 안 써보고 심지어 저기 걸어다니는 일이나 과연 해봤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사람이 과연 이제 민중과 그러니까 국민과 접촉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게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대통령들도 예전 저 안에 구중궁궐로 들어가면 모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구중궁궐까지는 아니지만 항상 보면은 그 높은 자리에서 맞아요. 네. 사람들하고 접촉하고 지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면은 뭐 굳이 이제 사람들하고 많이 접촉하는 정치인들을 만나는 거에서 간접 접촉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 같은 기자들 저는 저 한덕수 모르지만 네. 얘기 들으면서 했을 텐데 그러면 뭐 그 앞에서 얼마나 심한 소리를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자체가 우리가 이제 땅을 짓고 정치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발이 붕 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뭐 시종일관 굉장히 회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평가를 해볼 게 이제 지난번 한독수 편 때 이제 이분이 어떻게 보면 뭐 정권, 그러니까 진보 보수 정권을 넘나들면서 이게 뭐 주요 고위직을 해서 이게 이제 그만큼 이제 능력이 있으니까 뭐 정권 성격이 무관하게 이제 중용돼 왔다라고 긍정적 평가를 했잖아요. 뭐 했던 부분인데, 네네.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이게 이분이 얼마나 이제 어떤 출세주의 내지는 기회주의적 처신에 능했으면 이제 정권을 넘나들면서 그토록 오랫동안 이제 버텼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그 국장 오라는데 안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시세에 따라서 이렇게 바뀐 거죠. 제가 그러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혹시 껍빛단리라는 소설 아세요? 그게 이제 소설 제목이기도 하고 주인공 이름이 껍빛단리인데 이 사람이 보면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도 그렇고 소련군 점령하에 북한에서도 그렇고 미군이 이제 좌우하던 남한에서도 성공을 거듭한 인물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껍빛단리인가 껍빛단한인가 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제 오늘 방송을 좀 마감해야 되는 순간에 봉착했는데 결국은 조이대부터 지기현까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로펌에 근무했던 한덕수까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 법조 직역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해 보게 되고 그렇다면 이 주류로 오래 살아왔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개혁적인 과제를 차기 정부가 좀 이행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웃기는 말인데 뭐 윤석열이 검찰 개혁의 선봉이고 조이대가 이제 법원 개혁의 선구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보고 진짜 검찰은 진짜 저건 손 봐야 된다. 이거 이제 거의 광범위한 시각인 것 같고요. 법원도 이제 법원은 사실 솔직히 지난번에 폭도들이 막 서부지법 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감히 법원을 털어 이런 마음인데 지금은 야 얘들도 안 되겠구나. 얘들 더 말도 안 되는 것들이네. 그리고 감히 네가 우리를 가리키려고 들어 선민의식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이제 철저히 깨부숴야 된다. 근데 다만 이제 좀 그래도 제가 보기엔 법원이 난 게 아까 김진우 기자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개떼같이 들고 일어나는 그런, 내부 비판과 비판이 자정이 있더라고요. 살아 있어요 보니까. 네. 검찰은 그런 거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약간 그런 거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에너지 삼아서 검찰은 검찰대로 이제 차기 정부에서 분명히 저거는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법원도 내부 자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번에 나왔던 그 대법관 증원, 저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네, 저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우리나라 최고의 그걸 맡길 수 있어요? 니들이 무슨 우리나라 뭐 최고의 사법 모르고 이건 말이 안 된다고요. 대법관 증언과 함께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다양성 문제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그게 같아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 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좀 그런 걸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뭐 판결 나오면 사진 쫙 나온 거 보면 이제 거의 이게 보수 뭐 진보 이런 식으로 갈리기도 했고 이분 대부분이 딱 한 명 빼놓고는 다 서울대 출신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이런 데 대한 변화를 좀 줄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이게 아까 뭐 지기현 판사 얘기했죠. 지기현 판사가 이례적인 판결을 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욕해도 이 사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판사의 판결 잘못했다고 뭐 이렇게 바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죠. 네, 다만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계속 우리가 주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심어주기 위해서는 이런 외부 통제 시스템 내지는 이제 어떤 법원 판결에 대한 이 뭐 무슨 헌법소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계속 이렇게 좀 리뷰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짚어보고 그런 어떤 시스템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마감하면서 인물비상구의 시그니처 코너죠. 그 오늘 나왔던 주인공들에 대해서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좀 격한 말을 하고 싶은데요. 이제 조이대, 한덕수, 이완규, 지기현, 이 국민 무서운지 모르는 개땡땡들이다.
예, 땡땡은 뭐 알아서 추정을 네. 하시고요. 그 언론 야당이 아니라 이런 개땡땡들을 수거해야 내란이 종식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저는 뭐 엘리트는 개뿔, 이들은 민주주의의 맨홀이다, 싱크홀이다. 빨리 이 내란 세력이 이들 싱크홀을 통해서 점점 슬금슬금 기어올라오기 전에 막아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이 굉장히 강경하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정치부 기자들의 본격 정치인 사담의 인물비상구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유튜브 경향TV 커뮤니티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정치인, 보고 싶은 정치인 이름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 인물비상구 12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욱 기자, 김진우 기자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